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요새 그 아이들이 기침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른바 마이코플라스마라는 폐렴, 이거 주로 5살에서 7살 정도니까 한 유아원 그러니까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게 많이 없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뭐 한 저장성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이후에 여기 여기 진단된 아이가 한 해 전보다 한 많게는 한 18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한 2배 정도 늘어나서 지금 그 질병관리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쪽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어제 그 중간 경과를 내놨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그 폐렴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손 잘 씻고 마스크 가능하면 권장하고 이런 식으로 좀 권고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뭐 여행 다닐 때 그 중국 같은 경우 갈 경우에 뭐 특별하게 주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군요, 이름이. 네. 이게 그러니까 좀 보면은 그 바이러스하고 그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걸리게 되면은 이제 잠복기가 한 길게는 한 2주 정도. 네. 뭐 38도까지 열이 올라가고 기침, 가래 이런 게 되는데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요.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이제 최근에 조금 그 본격적인 겨울철보다 조금 일찍 시작됐는데 그 당국 그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그 코로나 방역 완화되고 나서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국이 굉장히 그 감시를 강화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발병 건수가 좀 더 많이 보고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어린이만 걸리는 건가요? 거의 지금 그 어린이들, 아까 말씀드린 네. 5살에서 한 7살 정도 어린이들의 폐렴의 경우는 거의 이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코로나에 굉장히 우리가 악몽이랄까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이건 또 뭐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WHO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는 그 같은 말씀드린 대로요. 네. 그 중국 쪽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알려진 것과 다른 특이한 그런 경우는 없다. 그건 아니다. 네, 아니다.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예방에 주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그 백신은 없다고 합니다. 백신은 없는 상황이고 사실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위생에 철저한데 맞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좀 기본이다. 손만 잘 닦아도 네. 예방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덜란드 그 선거가 있었죠. 네. 근데 최근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좀 그 극우 바람이 상당히 거센데 역시 네덜란드 선거도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보니까 그 자유당이라는데 이게 창당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여기가 예상 외로 압승을 했습니다. 네. 하원이 150석인데 37석. 그러니까 지난 총선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압도적 1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좌파 성향 녹색 노동당 연합이 이 25석 2위고 지금 현 집권 연정을 주도하는 자유민주당은 이 24석. 그러니까 모처럼 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그 자유당의 당수가 헤르트르 빌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불립니다. 반이민 기조 같은 거 아주 철저한 사람이고 아주 이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음번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는데 네덜란드에서 이민을 몰아내겠다 아주 뭐 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어느 나라의 트럼프 이런 분들이 좀 당선이 많이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런 표를 자꾸 쓰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연정을 구성하려면 한 76석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다른 당하고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네덜란드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선거 끝나고 나서 연정 구성하는 데까지 그건 한 300일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일단 네덜란드 쪽도 그 극우 바람이 불었다는 게 이번 선거의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랄까요? 정치 트렌드라고 할까요? 방향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결과들을 보면요. 네덜란드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얘기해 볼게요. 중국이 지금 그 좀 조용해졌죠. 네.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지금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해서 지금 일본 쪽에서 계속 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그 일본 그 자민당하고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그 원전 오염수에 대한 중국의 독자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그렇게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중국이 계속 이런 입장을 내세워 왔는데요. 이 공명당이 그래도 일본 정당 가운데 중국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코로나 확산 전까지만 해도 공명당 그 대표가 계속 중국을 오가면서 이렇게 접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중일 국교 정상화 이것도 공명당 쪽에서 이거를 실현을 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도 공명당이 이렇게 좀 친중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명당 대표가 중국에 와서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한 게 글쎄 어떤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로 어떤 특히 경제 관계 같은 데서는 계속 잘해보자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입장이 그 모양새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에서 한중일 협력에 대한 언급도 한 것 같은데요. 외교부 대변인이 네. 어제 브리핑하면서요. 지금 그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지금 예상으로는 오늘 한 26일 전후에 부산에서 지금 열릴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막판 조율을 하는 모양인데, 교도통신이 앞서 일본 외무상은 참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이제 문제는 왕이 외교부장이 오느냐인데, 여기 대해서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물어보니까 그냥 다른 얘기만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삼국 협력이 더욱 진전되길 기대한다. 그러면서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좀 한중 관계가 조금 껄끄럽죠. 그래서 뭐 이런 그것도 좀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는 문안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며칠인 건가요? 26일 전후에서 부산에서 열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였는데 유럽과 중국의 4년 만에 정상회담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 달 7일, 8일 베이징에서 네. 이제 열리는데, 그러니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유럽 상임회의 의장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반격인데 같이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중국하고 이제 여기 유럽연합이 같이 정상회담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4년 만인데, 그래서 지금 소식통들 보도를 보니까 그 서로 그 뭔가 좀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공동 성명이 아직까지 그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무진이 이제 공동 성명 초안 같은 거 놓고 이제 계속 문구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 폴리티코 보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성명 초안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유럽연합 외교관 얘기는 중국이 이번 회의를 주최를 하기 때문에 외교적 관행으로 보면 중국 쪽에서 초안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시간은 상당히 빡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않으면은 가뜩이나 지금 양쪽이 조금 삐거덕거리는데 그런 게 더 불거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 2주가 나오면 초안 정도는 그럼요. 나오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폴리티코 보도는요. 네. 지금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에 여기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지금 폰데라이언 위원장도 얼마 전에 그 중국하고 정상회담 계획을 얘기하면서 그 디리스킹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글로벌 안보 부분에서 중국하고 우리가 시각차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견이 있음을 시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무슨 뭐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군사천을 복원하고 했는데, 그래도 사실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다음에 대만 문제는 여전히 미중 간에도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하고 중국도 핵심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공통 분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관측을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중국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요. 뒤에도 있군요. IAEA 아까 오염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들어온 소식이 있네요. 니온게이자의 어제 네. 보도인데요. 중국이 이제 중국도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멤버니까 이제 회비를 내야 되는데 올해 내야 할 돈이 우리 돈으로 한 850억 원 정도인데 네. 지난 9월 기준으로 볼 때 한 푼도 안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보면은 한 절반밖에 안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니케이 분석이 계속 좀 국제원자력기구를 좀 애를 먹이려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오염수하고 연계된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같이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는데 중국이 여기 대해서 계속 저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식의 좀 불만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 대한 이런 불만을 회비, 납부를 좀 이렇게 늦추는 걸로다가 좀 압박을 가하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중국이 올해 분담금 내야 될 게 97억엔 우리 돈으로 844억 원 정도네요. 네. 지금 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난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독일, 프랑스, 캐나다 주요 국가들은 회비를 전부 완납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당시 9월 기준으로 한 푼도 안 낸 건 중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국이 요즘 뭐 경제가 어렵지만 뭐 그것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돈을 뭐 안 낸다기보다는 이런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어떤 오염수 처리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비교적 강하게 좀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발을 했었는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시로 분담금 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머스크 얘기인데요. 미국 하원 의원들이 뉴럴링크 이 실험 안전성에 관한 머스크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로이터하고 미국 경제 매거진 포브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4사람이 그저께 증거거래위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이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죠. 거기서 이제 그런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뇌에다가 반도체 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이렇게 전자기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거를 이제 연구 착수한다는 거는 이제 앞서 발표를 했고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당국도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민주당 하원 의원 이 사람들 얘기는 동물 실험하면서 이게 안전하다고 머스크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에 이게 뉴럴링크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증권 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걸 조사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좀 올라가 볼까요? 거슬러 가볼까요? 9월인가요? 네. 글을 올린 거죠? 머스크가 지난 9월 10일 X 이것도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죠. 여기 네.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럴링크 칩 이식해서 그것 때문에 죽은 원숭이는 없다. 그러면서 뉴럴링크가 건강한 원숭이를 이제 실험할 경우에 혹시라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실험 대상을 생애 말기 원숭이들만 골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뉴럴링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넣어서 생각만으로 각종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한다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네. 이제 2016년에 이 회사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원숭이가 실험을 계속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사람도 실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대상도 이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꿈 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그걸 그대로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하원 의원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요. 네. 원숭이한테 컴퓨터 칩을 이식한 후에 마비, 발작, 뇌 부종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소한 12마리의 건강하고 젊은 원숭이가 안락사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과의 죽음이 뇌하고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의 안전성, 시장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걸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건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떤 도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 이렇게 좀 직접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리스크를 이제 부각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아마 하원 의원들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기술의 발전에는 실험이 있고 그 실험에는 그렇죠. 어떤 희생들이 좀 따르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게 마련인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원숭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좀. 예, 있는 것 로이터가 같은데요. 네. 작년 12월에 비슷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뉴럴링크 현직 전직 직원 여러 명하고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 2018년 이후에 뉴럴링크 이 동물 실험 때문에 죽은 뭐 원숭이 포함해서 양, 돼지 해서 최소한 1,500마리 정도가 실험에서 희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럴링크도 당시에 그 미국 농무부로부터 그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일부 의사들도 이런 문제를 고발을 하면서 역시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촉구를 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사람 실험도 지금 아까 그 FDA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5월에 FDA 승인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9월 중순부터 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모집 대상은 그 루게릭병 환자 같은 그 사지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체 실험이기 때문에 이번이 더 민감한 그 사안이라서 좀 그 의학계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단 이게 성공을 하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의학계의 그 엄청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그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에 아직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그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굉장히 꿈 같은 영화에서만 보던 기술은 맞는데 이게 과연 긍정적인 측면만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을 것 같긴 저는 합니다. 머스크가 항상 그 뭔가 논란을 네. 일으키면서 뭔가를 새롭게 시도를 그렇죠. 하는데요.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굉장한 비극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좀 어떤 언급을 좀 했나 봅니다. 푸틴이 그저께 네. 인도 주재로 열린 그 G20 화상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네. 전쟁 나고 나서 이제 처음이죠. 그 2019년에 오사카 G20 정상회담 이후에는 직접 참석한 적이 없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고 나서 이제 화상이지만 처음으로 서방 지도자들하고 이제 맞닥뜨린 겁니다. 네. 예상대로 이제 뭐 막 그냥 많은 그 공격을 받았죠. 특히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끝내라 그리고 완전 철군하라고 압박을 한 걸로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여기 대해서 푸틴은 상당히 좀 반발하면서 서방이 이중잣대를 쓴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중잣대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서 이제 영상으로 연설하면서 일부 동료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 충격받았다고 연설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충격에 대해서 이해를 일부 한다. 그러면서 군사행동이라는 게 항상 개인, 뭐 가족, 국가 전체의 비극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충돌에 대해서 서방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 가자 지구에서 그렇게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는데도 못 본 척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중잣대를 적용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반드시 중단돼야 되는 비극이다. 예. 라는 얘기도 했네요. 그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푸틴의 평화회담 의지는 환영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런 그 참혹한 피해에 대해서 이걸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두드러 하면서도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 국제정치 전문가들 얘기는 저거는 악어의 눈물이다. 그 위선적인 동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푸틴이 거짓말 전략을 쓴다. 그리고 서방이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협상에 들어가도록 압박도
토록 부추기라는 그런 전술일 뿐이다. 거기 말려들지 말자는 겁니다. 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관계자 얘기도요. 푸틴이 선의로 협상할 걸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쟁을 계속 끌고 가는 게 현재로서는 정치적으로 푸틴의 생존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 얘기 하나 더 살펴보자면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뭐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미국 탓이다 이런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G20 정상 그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제 모처럼 이제 서방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온 네.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 얘기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 근원은 일부 국가의 잘못된 거시 경제 탓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정의를 이루려는 러시아 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직접 거명을 하지 않았는데 세계 최대 경제국이 이거 뭐 미국이죠. 기준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현실 아니냐.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협력하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올리고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고 맞는 얘기긴 한데 우회적으로 미국 탓이다라고 한 거네요.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잘못이 그러면서 없다. 이제 그 흑해 공무협정 네. 이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죠. 이제 그런 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곡물을 무상 공급하기로 했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화물선들이 이미 출항했다. 네. 이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늦어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지금 실현하고 있다고 또 그런 계획도 소개를 했는데 뭐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뭐 그러면서 왜 전쟁을 하느냐 이거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화상회의니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참석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랜만에 또 서방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 얘기였고요.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궁중 암투와 복수를 그린 온라인 사극 드라마가 방영 이틀 만에 돌연 중단됐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사극 미니 시리즈인데요. 네. 이 드라마 제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헤이렌 화상 웨이쇼우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글쎄요. 뜻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걸 맨 처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어 잘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불과 뜻일까요? 이제 네. 지난 16일에 방영되기 시작했는데 네. 아주 뭐 방영되고 나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첩의 딸이 공중암투를 통해서 이제 복수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아주 뭐 긴박감도 넘치고 또 연기력도 아주 탄탄해가지고 방역 시장과 함께 아주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첫 회 시청 클릭이 한 근 1,000만 회. 그래가지고 24시간 만에 더우인 같은데 영상 플랫폼들이 이것 때문에 벌어들인 돈이 뭐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흥행 대박을 터뜨렸는데 네. 불과 이틀 만에 갑자기 종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잘 소위 네.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틀 만에요. 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그 2번 방영했는데 네. 그것도 영상 플랫폼에서 모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더우인 같은 플랫폼들이 이제 위챗 같은 데다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이유로 설명을 올렸는데 그게 네. 또 별로 또 오히려 또 긁어부스럼이 됐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극단적인 복수와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불량한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 옳고 그름을 혼동하게 만드는 드라마다. 그래서 양호한 플랫폼 생태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종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누리꾼들이 뭐 이것 때문에 뭐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하나도 폭력적이지 않고 줄거리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드라마 통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아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드라마를 통제한다. 이게 또 네. 핵심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네. 하면요. 그 중국에서 이런 그 인터넷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게 이제 광전총국이라는 데인데 얼마 전에 이른바 인터넷 단막극 창작 콘텐츠 심사 세칙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한 달 동안 온라인 드라마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우인 같은 데서만도 한 130편 정도의 드라마가 줄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누리꾼들 관측은 이게 이제 아까 그 복수 어떤 그 이런 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 들어서고 나서 이른바 그 고강도 사정
부패 이런 게 정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을 되었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상기시킨 이 때문에 베이징 지도부가 좀 불편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야 드라마 중단시켜라 이렇게 아마 지시가 내려갔을 거다. 그렇게 또 관측들이 나옵니다. 확실히 중국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중국이구나 다르다. 물론 중국 그런 당국은 생각이 여러 가지 입을 들어요. 꽉 다물고 있는데 네. 글쎄요 뭐 중국이 그 코로나 그 통제할 때도 이른바 그 백색 혁명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만 녹아 있어도 이렇게 단속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인터넷 시대에 이렇게 틀어막는 게 과연 맞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막는다고 이게 과연 막혀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백제 시위 때문에 좀 느낀 게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또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